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거 제목도 또 되게 다양한 제목이 있었는데 일단은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라고 일단은 제목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는 쭉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끄떡끄떡이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사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금 좀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갖다가 건설인들이 좀 어떤 형태로든 극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라고 일단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여건 변화랑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약 3% 내외의 거의 저성장 국면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후반대의 경제 성장이 유력시 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인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은 국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하락을 해서 전체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 정체가 되어져 있고 건설 투자의 증가율도 정체가 된 상황이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정체되어진 상황들. 국외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국제 교역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고 세계 경기 또한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정 전망이 당초에 2.2%에다가 1.9%, 그다음에 외국 주요 기관 같은 경우 대부분 1% 후반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아무리 봐도 2%대는 못 넘어갈 것, 한 1% 후반대가 될 것으로 거의 유력시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제 과거에 뭐 우리 한때 잘 나갈 때만 10% 이상, 6% 이상, 5% 이상, 그 다음에 최근 5년에도 3%대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금년 들어서는 거의 1% 후반대로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잠재 성장률 또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들이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본, 그 다음에 노동,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수단을 갖다가 총동원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지 않는 범주 내의 최대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그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90년대 초에 7% 중반 수준이었다가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을 거쳐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2021년에서 2020년 2% 초반, 그 이후에는 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왜 떨어지냐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주로 자본 축적률이 떨어져요. 자본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설비 투자든 건설 투자가 대표적인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1980년대에 10%의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증가율이 2000년대에 나와서부터 1에서 5%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자본 스톡 증가율, 보통 이제 건설 생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뭐 이런 것들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엔 10%를 상회했는데 지금은 1%대에서 해봐야 6%대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동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늙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성장률조차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들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향후에는 그닥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이 좀 강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들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보통 15세에서부터 64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합니다. 2016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3,631만 명에서 2017년에는 3,620만 명으로 처음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 올해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들이고, 보통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초고령 사회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이 2018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도 여기 꽤 계시는데 이제 우리도 늙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고령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냐? 부정적이죠. 근데 문제가 오면 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97명입니다. 이렇게 1명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OECD 평균이 1.6명입니다. 보통 현재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 합계 출산이 2.1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작년에 우리가 0.97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나중에 소멸한다는 게 명약관한 숫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소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원래 2.1명이 정상인데 그런데 OECD도 1.0에 대한민국은 0.97명. 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냐 없냐가 문제이긴 한데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경쟁 성장의 중요한 동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르는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게 그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면 소비가 정체가 되는 것들은 불가피하고요.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납세자는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현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를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꼭 봐야 될 부분들이 오면 기후변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먼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2050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1은 2050년까지 생존하실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되면 기온이 3.2% 상승하고 강수량은 거의 한 16% 증가하고 해수면은 27cm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뭄이나 홍수, 폭염, 집중호우, 산사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충해,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들이 유발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제 정부 대책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인데 이건 이제 건설과 긴밀한 관련성들이 있죠. 하나는 단열이라든가 제로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형이라는 키워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자리 잡을 거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에 관련된 내용들, 수송 부분 같은 게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도시랑 광역철도, 그다음에 뭐 이게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감량이라든가 재활용 확대, 그다음에 그 메탄가스 회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 아마 건설 산업 쪽에서 아마 대응해야 될 그런 과제들인데 여기에 관련된 대응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는 1970년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제 개발 시대에서부터 나왔던 키워드이고 이거를 실시를 한 지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 핵심은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것들인데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00년에 46%였다가 작년엔 거의 50% 가까이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는 뭔가 넌센스죠. 계속 이걸 30년 이상 이런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 경제적 집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 서비스 부분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들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개념들입니다. 이게 소멸 위험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소멸 위험의 기준이 뭐냐면요. 분자가 20세에서부터 39세 가임 여성을 분자로 놓고 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분모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나눠주는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0.5 미만이 되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0.5 미만의 의미가 오면은 가임 여성 대비 고령 인구 대비 가임 여성이 절반 이하 수준이 되면 이게 지역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위험 지역이 우리 전국 288개 시군구 중에 거의 10개 중에 4개, 40%가 위험 소멸 시군구인데 이 비중이 2013년도에서부터 관측을 했는데 32%였다가 지금 거의 40% 육박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이제 지방에서 소멸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지방 소멸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화두로 되게 큰 문제점으로 지금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신기술에 관련된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향후에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 쪽에 있어서도 저는 무관한 얘기들은 아니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빔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증강 및 가상현실, 모듈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건설 산업에서의 생산 활동에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단계에서 적용이 돼가지고 아마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이 마구마구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꿈처럼 얘기했던 스마트 시티라든가 컴팩트 시티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라고 해가지고 서울이랑 부산까지 한 500km 되는데 이거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도로 같은 경우에 예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도로에서 달리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그다음에 도로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전대 선 놔도 목적지에 그냥 도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텔레비 보면서 갈 수도 있고 딴짓을 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스마트 도로라든가 이런 기술도 지금 많이 이미 개발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건설 산업 또한 아주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대체 그렇다라고 하면 이 건설업이랑 국가 경제랑 뭔 관계가 있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성들이 있더라라는 것들. 그러니까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7만 2천여 개 건설업체가 있고 정확하게 203만 명의 근로자들이죠. 그다음에 연간 한 290조의 건설 투자,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GDP이고 얘가 건설 투자 부분인데 똑같이 우상향한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건설업이 성장하는 형태들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과 건설 사고 정해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주요 성과를 놓고 요 표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이틀 걸렸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택 같은 경우에 1971년도에 400만 원 정도였는데 2017년에 한 2천만 원가 됐습니다. 이걸 누가 지었냐? 바로 우리 건설인들이 지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 480여 개의 산업단지를 1,100개의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물론 제조업도 열심히 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것들은 건설 산업이 깔았다는 것들. 도로 현장 같은 경우에 4만 킬로였다가 이걸 11만 킬로.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아동복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직접 건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한 2천여 개가 90년에 2천여 개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4만 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건설업이 했던 역할들이기 때문에 건설 산업과 국민 경제 그다음에 건설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이랑은 매우 긴밀한 관련성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따져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당연히 이제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와 내수 진작의 관계가 있는데 특히 건설 산업은 수입 유발 효과가 되게 적습니다. 건설업이 팽창됐다고 해서 수입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근로자가 다수.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벌면 많이 쓴다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 서민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라는 얘기들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민 경제와도 되게 밀접한 관련성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건설 투자의 사회 경제 효과를 놓고 보면 주요 국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건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이거는 요 연구를 연구했던 연구진들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들이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을 투자를 하는 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일 높다라고 발표를 했고 분석 결과가 나왔고 성장이랑 고용은 당연히 건설투자 SOC 투자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소득재분배에서 SOC 부분이 4위잖아요. 4위란 얘기가 상대적인 효과가 적을 뿐이지 SOC 투자를 많이 늘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플러스의 관계거든요. 근데 5위는 공공경제랑 국방은 얘가 마이너스 관계. 얘는 얘의 투자를 늘리면은 소득재분배랑은 역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킵니다. 근데 SOC까지는 소득재분배의 플러스 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있어도 SOC 투자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들. 성장이랑 고용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거나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건설 투자가 대단히 유용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간에 얘기했던 이런 사회경제 여건 변화라든가 메가 트렌드 방향에 따른 건설 산업의 역할을 갖다가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오면은 저성장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설 산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건설 투자를 합류한다거나 투자를 아예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삶의 질의 개선 요구, 그다음에 노약자 친화, 그다음에 주택이라든가 복지시설 확충에 관련된 대안들 또한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기후 변화라든가 재해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정주 공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방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동북아시아랑 남북결의 협력을 위한 교통, 산업, 관광,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융공학 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인프라든가 첨단 시공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이 해야 될 역할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략 과제로서는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한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고 두 번째는 교통에 관련된 사람과 자원의 물처럼 흐르는 공간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대안들도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에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에서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에 문화 관광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 해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그다음에 노인복지라든가 유아에 관련된 대안들을 한번 찾아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북협력사회에 관련된 대안들을 갖다가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과제들인데요. 이제 6대 전략 산업으로 이렇습니다. 일단은 핵심 프로젝트 도출 과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6대 과제를 저게 설정을 했으면 전략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에 다 설정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교통을 놓고 보면 교통시설은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으로 대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크게 전략을 설정을 했고 실행 방안으로 철도라고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역철도망이 있고 도시철도망이 두 가지 실행 방안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광역철도망이라고 하면 하나 더 세부에 나가면 기존 철도를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신규로 아예 짓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다음에 신규를 지으면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를 갖다가 쭉 나열하는 형태로 핵심 프로젝트를 갖다가 쭉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러한 컨셉을 묶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경제 일자리 부분인데 첫 번째 현황 및 문제점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특화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이슈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1970년대서부터 산단을 개발을 했는데 산단들이 지금 노후화되어져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산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 지역인데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안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용 시설이라든가 이전 젖지가 산재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황폐하게 그냥 나대지처럼 나뒹굴어져 있는 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개발하면 근데 이런 시설들 이런 땅들이 전국에 막 도처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해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 방향은 지역 산업 활성화라든가 지역 지원 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재생이란 고도화, 도심공간 이용 효율화 제고의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발굴했는데 총 앞전에 얘기했던 4대 전략과제는 4대 전략과제의 23개 프로젝트 유형의 프로젝트는 143개를 발굴했고 전체 추정 사업비 약 103조 정도로 했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죠.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쭉 해가지고 23개까지 쭉 있는데 이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게 주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미래의 신기술 기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AI라든가 로봇, 정보통신, 융합기술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인천, 전남, 경북, 대전, 강원, 충북, 강원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단체로 이러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수건 사업들 하나씩 다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러한 산업들 단지 같은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들은 데이터의 연결, 공유, 활용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만들고 근로자가 살기 좋은 정주형,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형 산업단지의 조성.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컨셉들인데 이러한 식의 산업단지, 기존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는 스마트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위 단체들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을 갖다가 적극적인 투자를 갖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차 산업 클러스터라는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6차 산업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보통 1차 산업 그러면은 농림수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2차 산업 보통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3차 산업은 유통, 판매, 서비스업, 관광 뭐 이런 걸 갖다가 3차 산업을 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차 산업의 개념이 보면은 농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여기서 생산하는데 이걸 갖다 제조 가공하고 유통 판매하고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한꺼번에 묶는 그래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6차 산업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농림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계획들 갖다가 이제 더 확대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거점 산업 기반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벤처 기회라든가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육성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 대표적인 역할들이 기업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지원센터
투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후방 산업 융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온천이 막 개발이 되고 있으면 그냥 단순히 온천 그러면 거기서 목욕을 끝 이게 아니라 온천을 기반으로 한 미용, 항노와 의학 관련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스파라든가 헬스 리조트, 피트니스 같은 관광 산업. 그래서 다양한 것들 이 온천이라는 걸 이런 것들을 전후방 산업 융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 온천, 경북 같은 경우에 수중 드론, 그다음에 경남 같은 해양 레저 뭐 여러 개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지자체 단위별로 관련된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는 지역 거점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개발인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입니다. 복합 개발은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규제를 개선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들이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거의 민간 자본을 하는 것들인데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복합 개발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공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와 있는 여러 컨셉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역세권 복합 개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TX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면 이게 수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그 인근 지역의 활성화도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런 걸 고속대중 중심, 교통 중심 역세권 복합 개발하는데 이러한 컨셉들로 많은 계획들이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 계획이 존재하는 이것들은 컨셉 수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구체화시켜야겠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도시 속의 미니 집적 도시, 그러니까 복합 용도 개발로 직직 운접이라든가 근무 환경 개선, 업무 시간 단축 해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부분들이 도시성 미니 집적 도시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 뭐 개발비만 30조입니다. 대부분 다 민간 개발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하겠다고 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쑥 들어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의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개발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랑 연계하게 되면 충분히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믹스 유즈 컴플렉스 개발이라고 하죠. 복합 용도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식의 복합 개발하는 부분들 땅도 많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 또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교통에 관련된 사람과 자원이 물처럼 흐르는 공간. 이제 도로, 철도, 항만, 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현재 문제점이 놓고 보면 교통 수요가 되게 다변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도심지 내부의 교통 정체가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것.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도로라든가 연육계에 관련된 수요 또한 여전히 많이 있더라. 그다음에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는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배후시설에 관련된 수요들 또한 많고 여기에 관련된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들 또한 많이 존재하더라라는 것들. 근데 그간에 개선 사업 많이 했죠. 근데 안타까운 게 오면은 통근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 인구 비율이 13%였는데 2015년도에는 거의 18%로 안타깝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한 혁신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들. 그래서 일단은 도로 인프라, 철도 인프라, 항만 인프라, 공항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 재정비가 필요하고 관련된 투자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이게 아마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되게 많이 있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꽤 많이 존재합니다. 핵심 프로젝트가 한 199개, 추정 사업비는 약 18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하게 되면 그 괴담이 하나 있어요. 괴담이 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명씩 기절한답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런 식의 괴담이 있는데 서울 지하철의 일부가 거의 뭐 지옥철이라고 해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상황들. 저도 아침에 지하철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인데 학동역만 보더라도 일부 시간이면 굉장히 번잡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잠실서부터 여기 어디야 그 신도림까지 구간을 놓고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약간 그런데 이런 뭔가 계산할 방법이 없냐라는 것들. 나와 있는 컨셉들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면은 복층 지하철. 그러니까 기존 지하철 노선에 위든 밑든 더 파든 아니면 위로 올리든지 간에 복층 지하철을 만들고 그다음에 급행 운영 그러니까 9호선에서 하고 있는 급행 지하철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획기적으로 그 통근 시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고 아마 거기에 관련된 혼잡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뽑아놨는데 지하철 2호선
잠실서부터 신도림까지 복층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 22km 구간인데 사업비가 한 3조 3천 정도가 든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수건 사업들이 쭉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중앙선 복선화 사업들, 그다음에 부산 구간인데 경부선 부산 쪽 구간에서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들에 관련된 수건 사업들이 과거서부터 계속 그 제기되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램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저렴한 교통 편의 제공이라든가 시도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부분이 저렴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트램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기 해가지고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 관련된 수요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수요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에 관련돼서 뭐 없을까를 열심히 찾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면은 농로입니다. 농로. 농로는 사실 도로로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이 살아있는 특성을 놓고 보면 분산해서 거주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그 아스팔트나 아니면 이런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그냥 정비되지 않은 농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농로에 관련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영농의 대형화, 영농의 기계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농산물의 운송 시간 단축이랑 손상 반제 기회해가지고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발굴한 건 2개 사업들인데 이거 말고도 각 시군구 단위에서 농로에 관련된 다양한 대안들을 갖다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낙후도서 같은 경우에는 연육교, 연도교에 관련된 사업들이 되게 많죠. 연육교는 아시겠지만 육지랑 섬을 연결하는 게 연육교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게 연도교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교통 개선이나 이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저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경제성 무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 투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습 정체유관 해소라든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부속도로 지하화는 서초구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랑 국토부에서 막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게 되면 지상 구간을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강변북로, 그 다음에 88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들. 걸어서 한강이랑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새로운 땅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이러한 사업들의 아이템들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 레저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마리나 항만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어쨌든 이러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환경 안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환경들,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가 경주 포항 지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다음에 싱크홀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대목들입니다. 관련된 사업들을 갖다가 쭉 한번 찾아봤더니 전체 사업은 한 36개 프로젝트, 추정 사업비는 약 54조 원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수소 에너지인데요. 수소 에너지 부분들은 향후 한국의 그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는요, 2가지 부분으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석유나 천연가스를 갖다가 그 열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발생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발생하는 부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는 거기 석유화학단지 근처에 그 수소 발생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석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제 그 열분해를 해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간에
이걸 갖다 확산을 하려면 첫 번째는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장 운송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뜨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확산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 전후방 산업화가 크기 때문에 건설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갖다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미 충남, 강원, 광주, 충북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당연하지만 노후 상수관로 교체에 관련된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싱크홀의 핵심적 원인들은 바로 노후 상수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붉은 수돗물 사건은 단순히 인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후 상수관로에 관련된 개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폐기물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유명하죠. 쓰레기 수출 국가로. 그래서 막 걸려가지고 다시 쓰레기가 반납해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쓰레기 불법 수출 같은 것들이 그 계속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오면은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 이래가지고 이거 건설할 때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들 때에도 창의적인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노력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 서울 은평에 광역자원순환센터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재활용품 이거 처리센터를 갖다가 지하화 시키고, 그다음에 지상에다가는 축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다음에 녹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컨셉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러한 한계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창의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즐겁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일상공간, 그러니까 문화, 관광, 공공행정, 공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 특화 관광 자원 발굴이랑 인프라 조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그 다음에 기존 관광 자원이랑 시설이 이것도 1980년대 만든 시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노후화되어져 있어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도심지 녹지라든가 여가 공간이 부족한데 이것들이 확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키워드를 갖다가 즐거운 일상공간, 풍요로운 일상공간, 편리한 일상공간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관련된 대안을 갖다가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프로젝트는 158. 근데 이런 상대적으로 빅 프로젝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상대 적은데 뭐 그래도 적은 숫자는 한 20조 원 정도의 사업 규모로 한번 추정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관광 자원들 중에 섬 해양과 관련된 관광 자원 개발이 좀 필요하다. 향후에 섬이라든가 해양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비중이 뭐 향후에는 한 2020년대는 한 65% 수준이 된다라고 들이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국가의 투자라든가 지자체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충남, 경기, 경남 뭐 이렇게 전국 지자체가 관련된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지원 및 관련된 뭐 대규모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노인 문화,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광 경쟁력 제고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예를 들자면 그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노후화된 시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설악산만 하더라도 그 주변 안에 있는 그 집단 유락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낡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노후 문화 시설 같은 건 특히 지방 문화원 같은 경우에 전체 시설의 61%가 30년 이상 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각 지자별로 수건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건설 투자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그 현재 지금 그 민간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약 37%가 넘는 약 340제곱킬로미터가 내년 2020년 7월 1일자로 다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있는 이런 땅들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일몰 예정에 있는 이런 도시공원을 갖다 모두 조성을 하려면은 약 4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40조 원을 마련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대안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대안을 갖다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라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 공공청사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노후 공공청사를 갖다가 좀 더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부시고 새로 짓든지 간에 그래서 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갖다가 더욱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공공청사의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청사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은 쭉 거기에 수요들은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제 다 함께 다른 공동체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복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핵심적인 문제가 오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그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저출산에 관련, 그다음 저출산 근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에 있어서의 건설업이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에 관련된 대안들에서 향후 부분들은 지역 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노인 복지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공동체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공교육, 그다음에 그 평생 교육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 방향들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한 53개 사업으로 한번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뽑아봤고 추정 사업비는 약 6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는요, 지역발전에 관련된 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역에 관련된 문제점들이랑 대안들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근데 중앙정부도 국토부도 있고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다양한데 중앙부처가 각각 연계되어지는 것들과 협약을 해가지고 펀딩을 해준다라는 것들이니까 계획은 지방이 세우고 관련된 사업비 조달은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조달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이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인데 사실 이게 프랑스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던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금년도에 국토부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금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 분산 같은 경우에, 청주 같은 경우에, 세종 나름대로의 지역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더 이제 중앙 정부랑 협약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갖다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온 국민의 주거 수준을 갖다 향상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자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하우스 이런 계획들 갖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뭐 복지 기숙사 뭐 이런, 그러니까 나름대로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 타겟에 맞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문제 때문에 거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의 활성화를 갖다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사실은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버 산업 관련돼 가서는 뭐 이거 옛날서부터 유망 산업이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갖다 발굴해서 노령 인구에 관련된 그다음에 실버 산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갖다가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노인 인구 복지 치매 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 문화 센터에 관련된 그러한 수요들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그 국민 복지 차원이라든가 취약계층 복지 확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갖다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단순히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하드웨어는 당연히 우리 건설 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건설 사업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도서관, 보통 공공도서관 그러면 우리 옛날 도서관은 조용한 도서관을 얘기하는데 지금의 공공도서관은 문화라든가 여가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공도서관도 노후화된 공공도서관 개선을 하고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서관의 공급을 확충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기관들 또한 그다음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뭐 이런 개념으로 저도 나중에 이런 데 가야겠죠. 왜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뭐 그런 수요들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을 갖다가 좀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래저래 분석을 해봤더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안을 했던 내용으로 약 367조를 갖다가 21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연평균 최소 0.17%포인트에서 최대 0.28%포인트로 추가 증가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남북협력 사업을 포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이제 국내 성장률보다 더 높겠죠. 아무래도 투자비가 더 늘어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존에 있는 성장률에다가 더 해가지고 0.21%포인트에서 0.34%포인트로 추가 증가한다라는 것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건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주는 건 되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을 놓고 보면은 취업 유발 효과는 약 연평균 19만 명, 고용 유발 효과는 연평균 15만 명. 취업 유발 효과는 말 그대로 취업자, 이건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기 알바, 그 다음에 저기 그 임시 취업까지 포함한 것들이 취업 유발 효과들이, 고용은 이제 거의 정규직 중심으로 가는 것들인데 연간 추가적 연간 약 19만 명에서 약 15만 명 정도의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경제 성장률 또한 최소 0.17%서부터 최대 0.28% 포인트까지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장도를 마쳤습니다. 한번 쭉 했더니요, 전국 16개 시도로 한번 구분을 했더니 약 589건의 사업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약 367조 수준이 되고요. 남북협력사업 14건을 포함을 하게 되면 총 전체 프로젝트는 약 603개 프로젝트에 444조 정도의 사업비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사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좀 튀는 금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58조, 전남 같은 경우 72조가 되는데 대형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단지가 약 48조 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얘를 빼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한 20조 수준을 다 맞추게 되는데 거의 뭐 대부분 사업비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제목,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역을 해가지고 저희 부록 형태로 해가지고 603개 프로젝트를 갖다가 쭉 나열한 부록을 갖다가 만든 상황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총선이라든가 그 정당에 배포할 때는 요 사업비만 보면 해당 광역단체별로 주요 프로젝트 문제를 갖다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작업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